이 여자는 일하는 중에 실수로 서류를 쏟았어요. 죽던 중에 갑자기 그것에 끌렸어요. 머릿속에 현장을 재현한 후 모건은 사건에서 몇 가지 일관성 없는 점을 알아챘어요. 경찰은 피해자를 주요 용의자로 잘못 판단했어요. 모건은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모건은 대담하게 그들의 보드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버렸어요. 이것은 살인사건이고 피해자의 이름은 앤서니이며 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사망했어요. 흉기는 샷건이었어요. 주요 용의자인 앤서니의 아내는 리네트이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그들의 딸 레티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중이고 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리네트의 여동생인 소피아이었어요. 그때 형사 아담은 누군가가 그들의 보드를 건드린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화가 나서 카메라 확인을 요청했어요. 사무실에서 청소부가 미친 듯이 춤추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은 그 직원이 정상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모건은 싱글맘으로 2번 결혼했고 3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꽤 어려워서 그녀는 지출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할인 상품만 샀어요. 차가 고장났지만 수리할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녔고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쇼핑카트를 훔쳐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작은 가족은 매우 즐겁고 행복했어요. 에이바는 반항적인 10대 딸이었고 엘리엇은 중간 아이, 클로이는 막내였어요. 그들의 이웃인 헨리는 모건이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종종 아이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때 아담이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셀레나 경위는 모건에게 그녀의 어젯밤 행동이 형사사건에 간섭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모건은 그들의 사건에 오류가 있었고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어쨌든 그녀의 일은 엉망진창을 치우는 거였어요. 아담은 그녀를 체포하고 싶어 했지만 셀레나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모건은 즉시 경찰 측에서 용의자가 피해자의 아내라고 판단한 내용을 정확히 말했어요. 하지만 모건은 그것을 부인하며 집안의 모든 것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집주인이 매우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만 주목할 만한 세부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커튼이 묶여 있었는데 단 하나만 빼고요. 깔끔한 성격의 집주인이 무기지 않은 커튼을 못 봤을 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의자 다리 밑에는 털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냈기 때문에 털이 다시 붙은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커튼끈으로 묶여 있었고 테이프로 의자에 발이 묶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에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건은 레네트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추측했어요. 그리고 기괴한 취향을 가진 어떤 미스터리한 인물이 레네트를 납치하거나 살해했을 거라고요. 분석을 마친 모건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담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가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한 경찰이 살인사건 발생 시점에 한 여자가 피해자의 집에 왔었다고 보고했어요. 모건은 즉시 그 여자가 제3의 인물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게 몇 번째 인물인지는 정보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건은 여전히 감방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아담은 셀레나에게 외부인이 사건 기록을 보도록 내버려뒀다고 비난했지만 셀레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견을 듣지 않으면 2번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살인 현장에 왔던 여자는 리트카였는데 몇 달 전에 그녀는 레네트의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레네트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이것이 살인 동기일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3개월 전에 리트카는 보스를 성희롱으로 고소했었어요. 그녀는 온갖 방법으로 거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그녀를 방에 가두고 공격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형사 기소를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그를 고소했어요. 리트카는 레네트가 악의 편에 섰다는 분노 때문에 레네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담은 어제 리트카가 레네트의 집에 갔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리트카가 도착한 지 30분 후에 리트카는 계속 부인했지만 알리바이는 없었어요. 아담과 동료들은 그녀를 1순위 용의자로 보려고 했지만 모건은 흘끗 보고 이 비디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아담은 모건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셀레나는 아담의 의견은 상관없이 그녀의 설명을 듣고 싶어 했어요. 모건은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 비디오가 어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쇼. 그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설명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가장 강한 달은 1월이므로 이 비디오는 몇 달 전의 것이에요. 아담은 모건에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모건은 아담에게 저 성당가 보이냐고 물으며
8세기경 사제들이 성전 설계를 따라 성당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기 시작했지만 햇빛 아래에서 더 신성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곳의 19세기 가톨릭 성당들은 모두 그렇게 지어졌다고 덧붙였어요. 요컨대 어제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었고 페니가 모건이 방금 말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보안 영상을 위조한 것이었어요. 셀레나는 모건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고 모건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IQ가 160이고 잠재적 고지능 진단을 받았다고요. 뛰어난 인지 능력이 바로 그것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모건은 작은 세부 사항에까지 집착했고 마음은 늘 혼란스러워서 직장이나 관계, 심지어 대화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자신의 머리를 통제하기 위해 육체 노동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전 남편 누도가 모건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데리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경찰과 싸우고 두 사람 모두 구금되었어요. 아담은 네트를 데리러 왔어요. 경찰은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네네트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네트에게 그녀가 아는 모든 것을 물었어요. 네트는 몇 주 전에 어머니가 살아라는 동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읽은 후 매우 당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료 사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죄책감을 느껴 매우 힘들어했어요. 아담은 그 편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네트는 집에 없다면 어머니의 사무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네네트는 변호사였고 그들은 네트의 모호한 말만으로는 수색영장을 받을 수 없었어요. 아담은 포기하지 않고 네네트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셀레나는 그에게 모건을 데려가라고 했고 그는 반대했다가 셀레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모건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직도 네네트가 주요 용의자라고 맹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건은 밖으로 나가 헨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모건은 슬퍼하며 앉아있는 네트를 보았어요. 그녀는 다가가 네트에게 말을 걸고 위로했어요. 네트는 모건에게 이틀 전에 엄마가 보낸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모건은 네트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그녀 역시 누군가를 잃어본 적이 있었고 기다리는 감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트가 가자 셀레나가 왔어요. 셀레나는 모건을 협박해서 사건을 돕게 하려고 했지만 모건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셀레나의 진심을 느낀 모건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동의했어요. 아담은 모건에게 사건을 요약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 정보 게시판을 읽었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누가 이 게시판을 썼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네네트의 여동생을 먼저 만나고 나서 로펌으로 갈 거예요. 소피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담은 소피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모건을 감시했어요. 모건은 장식장 위의 물건들과 책상 위의 생물학 에세이를 슬쩍 보고 소피아라는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어요. 모건은 그녀의 알리바이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소피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담은 모건을 끌고 나왔어요. 그는 증인, 특히 피해자의 친척에게 보이는 모건이 무례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모건은 불만스러웠어요. 아담은 원칙주의자라 그녀의 제멋대로 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심지어 모건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 당장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건은 뒤돌아 가버렸어요. 아담은 오딜에게 소피아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아담은 로펌으로 향할 거예요. 예상대로 대리인은 아담의 네네트 사무실 출입을 거부했어요. 수색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아담은 짜증을 내며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모건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녀는 심지어 사라의 편지를 꺼내며 거만하게 굴었어요. 모건은 청소부로 변장해서 네네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녀의 빠른 추론 능력 덕분에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편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라는 그 보스의 소송에서 법률 보조였고 그녀 역시 그의 희생자였어요. 사라는 네네트에게 의뢰인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모건은 네네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보스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가 알고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비록 그들의 범행 동기와 증거가 있지만 이 증거는 불법이라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만약 누가 죄를 지었다면 오직 모건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녀를 막지 않으면 죄가 될 거예요. 아담은 모건에게 편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요청했어요. 만약 그녀가 발각되면 그를 체포할 거라고 했어요. 그 후에 그는 보스를 신문하기 위해 불렀어요.
보스는 모건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말해서 그녀를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페니가 전화를 걸어와 살인사건 당일 보스가 폰타나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확인했어요. 모건은 보스를 평가했어요. 모건은 보스의 신발이 이탈리아 수제이고 시계는 최근 출시된 고급 모델이라며 그런 사람이 폰타나에 발을 들여놓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녀는 그의 이유를 듣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모건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아담에게 보스에게 폰타나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로펌 대리인이 끼어들어 보스를 데리고 갔어요. 셀레나는 아담에게 그의 비서가 꽤 매력적인 청소부가 레네트의 사무실에 2번 드나드는 것을 봤다고 말했어요. 아담은 모건이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날 밤 모건은 에이바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에이바는 첫 번째 남편과의 아이였는데 남편 로마는 에이바가 맞걷기 시작했을 때 떠났어요. 그녀는 이복 남동생이 엄마의 지능을 물려받은 반면 자신은 엄마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어요. 모건은 에이바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이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모건은 매우 마음 아팠어요. 다음 날 아담은 어젯밤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먼저 그녀를 찾아왔어요. 마침 모건은 아기에게 밥을 줄 사람이 필요해서 아담에게 아기를 맡겼어요. 모건은 아이들에게 준비하면서 아담에게 보스는 폰타나 사람이 아니고 소피아의 기념품 중에서 유일하게 먼지가 묻지 않은 것이 폰타나에서 산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최근에 폰타나에 갔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둘 다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었어요. 무언가를 생각한 모건은 헨리에게 급히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했어요. 그녀는 레네트가 꽃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헨리에게 라넌큘러스가 시들고 색이 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고 그는 최소 4일이라고 답했어요. 모건은 눈을 빛내며 헨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서둘러 보냈어요. 그녀는 가는 길에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보스와 소피아가 수상한 관계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보스는 소피아를 꼬시려 했고 성공했어요. 보스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죄가 있고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에이바와 엘리엇을 학교에 데려다줬고 모건은 클로이를 아빠에게 맡겼어요. 그 후 아담과 모건은 함께 살인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둘러본 후 모건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어요. 보스와 소피아가 레네트를 협박하러 왔고 마침 앤서니가 집에 있었어요. 그도 끼어들었고 그것은 분명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결국 앤서니는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담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꾸몄는지 궁금해했어요. 소피아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어요. 네티가 엄마 사진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3일 전이었어요. 이 라넌큘러스 꽃들은 아직 싱싱해야 했지만 현장 사진을 찍었을 때 이미 시들어 있었어요. 그 보스 가이아는 보안 기술의 일을 하고 소피아는 생물학자예요. 모건이 힌트를 얻은 아담은 이 방이 현대적인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이아는 이곳을 거대한 냉장고로 만들어 앤서니의 시신을 냉동시켰고 그날 밤 그는 리트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비디오를 조작했어요. 다음 날에는 원격으로 방 온도를 높여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데 혼란을 주었고요. 그럼 그들은 레네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녀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곳에 두 번째 시신이 있었겠죠. 이제 소피아와 가이안이 폰타나에 갔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보면 그곳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밤새 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담은 레네트가 소피아나 가이안, 소유의 비밀 장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건은 소피아의 집에서 봤던 통나무집 사진을 떠올렸고 레네트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녀는 레네트가 그곳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모건이 도움으로 레네트는 구조되었어요. 셀레나는 깊은 인상을 받아 모건에게 고문으로 일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모건은 잠시 생각하더니 거절했어요. 셀레나는 그저 그녀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아담도 모건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티와 레네트가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모건은 에이바와 실종된 남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딸 에이바에게 아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로마는 이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진 것뿐이라고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만 경찰은 모건을 믿지 않았어요. 모건은 그가 결코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에이바는 엄마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이바에게 로만이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건은 경찰서에 갔어요. 그녀는 20% 급여 인상 조건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셀레나는 육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녀의 부탁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15년 전에 사라진 로만이라는 남자를 찾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셀레나도 이 조건에 동의했어요. 어떤 남자가 옥상에서 차 위로 떨어졌어요. 초기 조사에서 아담은 그가 실수로 미끄러졌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모건은 아담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어요. 차량 관리 방식을 보니 차주가 차를 매우 아끼는 게 분명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면 차까지 망가뜨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장에 도착해서 전화기 거치대가 떨어진 방향을 보고 모건은 경찰이 간과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화면 마모도를 바탕으로 그녀는 전화기 주인이 왼손잡이라고 추측했어요. 아담이 휴대전화를 켜자 배경화면의 그림을 보고 모건은 주인이 가톨릭 신자이자 휴대전화 뒷면의 스티커를 보고 야구팀 팬이라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피해자와는 맞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시 옥상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모건은 피해자가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추측했어요. 모건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약간 불편했지만 아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피해자를 방문했을 때 모건은 피해자 친구들에서 왼손잡이 2명을 즉시 알아챘어요. 한 명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특히 한 남자는 손에 바느질 자국 문신이 있었어요. 아담은 즉시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신문에서 용의자 롤랜드는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는 두 사람이 매우 친했다고 주장했어요. 모건은 짜증을 내며 큰 소리로 휴대전화만 꺼내봐도 롤랜드가 어젯밤 옥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롤랜드는 옥상에 올라간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검은 그림자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피해자의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모건은 서류 더미를 살펴보았어요. 모두 제3자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모건은 다른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녀는 피해자의 차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트렁크에서 경찰은 약간의 페인트 자국을 발견했지만 피해자가 자동차 페인트 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건은 제3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트렁크에 숨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트렁크가 안전하게 개조되어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열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박했어요. 모건은 그저 웃으며 트렁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담이 모건이 가설을 반박하며 할 때 트렁크가 갑자기 열렸어요. 모건은 웃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안전 잠금 장치가 개조되었다고 설명했고 이것이 특이한 페인트 자국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제3자는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 공장 동료였어요. 아담은 이번에도 모건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자동차 수리 공장으로 갔지만 아담은 그곳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줘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국 모건이 나서서 해결해야 했어요. 그녀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 노동 계층의 직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누도록 했어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동료들은 피해자가 매우 사교적이었고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다고 확인해 줬어요. 롤랜드가 말한 것과 같았어요. 경찰서로 돌아와 보고했을 때 셀레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갔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약간 당황했어요. 그는 지나치게 자세한 수사는 필요 없고 알리바이 증명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회의하는 동안 옆 강력반에서 강도 사건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쪽 중위는 청소부 빼고 모두를 빌리고 싶어 했어요. 모건은 눈을 흘기며 불쾌해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딸과 함께 로만의 그림을 다시 보았어요. 하지만 A반은 아빠가 그들을 버렸다고 단정했어요. 매우 똑똑했지만 모건은 이 반항적인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림들을 보다가 그녀는 문득 사건과 관련된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떠올렸어요. 한밤중에 그녀는 아담을 현장으로 데려가 상황을 재현했어요. 그들의 위치를 바탕으로 공격자가 피해자를 밀고 싶었다면 그는 근처 돌담 뒤에 숨어 피해자가 뒤돌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은 이 말을 듣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모건은 천문현상인 충현상을 설명했어요. 달과 태양이 90도 각도를 이루면 달빛이 매우 밝아져요. 사건이 일어난 밤에 우연히 이 현상이 나타났고 그 후 공격자는 달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자신이 누구를 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희생자가 된 거예요. 롤랜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인이 다시 행동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모건과 아담은 재빨리 롤랜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통화할 수 없었어요. 모건은 그 곡을 검색했고 이 노래를 트는 바는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두 사람은 즉시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위치는 알았지만 바 안에서 롤랜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모건은 자동차 수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너무 늦게 도착해서 롤랜드는 이미 사망한 후였어요. 배에는 상처가 있었고 분명히 범인은 롤랜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통제했어요. 모건은 약간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녀가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롤랜드를 구할 수 있었쇼. 다행히 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범인의 얼굴은 찍히지 않았지만 그가 총을 쏠 때 성광이 번쩍였어요. 모건은 답을 찾기 위해 부족한 단서들을 연결하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때 모건은 우연히 강도 사건 수사팀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은 사진을 보았어요. 그녀는 강도의 총구에서 번쩍인 빛이 롤랜드 살인 사건의 빛과 똑같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모건은 무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사냥을 다닌 적이 있어서 총구 안에 구리와 납이 많은 오래된 사냥총은 그런 불꽃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건은 총이 같은 종류라고 확신했어요. 모건이 능력을 잘 아는 아담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단서들을 종합해본 후 모건은 머릿속에 답을 떠올렸지만 동료들에게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녀는 총 5건이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처음 3건은 모두 강도가 차를 몰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고 매번 다른 차였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2건만 그가 차를 몰지 않았는데 차를 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의 운전수가 떠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어요. 모건은 마지막 2 사건을 잇는 빨간 선을 그렸는데 분명히 버스 노선이었어요. 강도는 모습을 바꾸고 버스를 타고 도주했기 때문에 마지막 2 사건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롤랜드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의 차 키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3번째 강도 사건 이후 아마도 친구들과 춤을 추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에 롤랜드는 강도질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그의 공범은 포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번 롤랜드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2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자는 누구일까요? 얼마 후 한 금은방에 강도가 막 들어서자 경찰이 사방을 에워쌌어요. 단서들을 바탕으로 모건은 정확히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으로 털릴 금은방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범인은 자동차 수리 공장의 직원이었고 그가 처음 해친 친구가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지 그도 모르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모건이 첫 번째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고 뛰어난 활약 덕분에 아담은 그녀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요청했어요. 집에 돌아온 모건은 셀레나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로만이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싶었다면 왜 기저귀를 사러 들렀겠냐고 말했어요. 셀레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남자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2 다리를 잡아당겼어요. 잠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번에는 아담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잘못을 지적받을까봐 감히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는 현장에 흩어진 양초와 옷들을 보며 피해자가 분명히 격렬한 밤을 보냈을 거라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모건은 더 알아채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바닥에 있는 수건 더미를 보면 아래 2개는 접혀 있었지만 맨 위에 있는 것은 달랐어요. 이것은 범인이 현장을 처리하기 위해 수건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건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전문 청소부라면 걸레를 사용해서 청소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현장의 흔적은 분명히 수건으로 닦은 것이었어요. 방을 빌린 사람이 바닥을 닦고 수건까지 접어 놓을 정도로 친절할 리는 없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자살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해요. 아마도 피해자는 어젯밤 검은 머리 소녀와 데이트를 했고 약물에 취한 채 욕조에서 익사했을 거예요. 아담은 아직 부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약물에 취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모건은 호텔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테이블 위에 유리잔은 비워져 깨끗하게 닦여 있었는데 범인이 흰색 잔여물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모건은 아담에게 유리잔에서 다른 점을 알아챘는지 물었고 아담은 이 유리잔이 방에 있는 일반적인 유리잔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건이 가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분명히 바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2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호텔로 갔어요. 다음 수사 방향을 정한 후 그들은 즉시 근처 바를 찾아 나섰어요. 바텐더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로 매력적인 여자와 함께 있었지만 그 여자는 금발머리였어요. 처음 가설과는 달랐지만 이것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호텔 카메라에 따르면 금발머리 여자와 피해자는 약 30분 동안 방에 있었고 여자가 떠난 후에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의사였고 약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어요. 경찰은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건이 처음으로 신문에 참여했는데 그녀는 금발머리 여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즉시 알았어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물을 때 그녀는 그것이 성인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속력 없는 오락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어젯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씻었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서 곧바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금발머리 여자 외에는 어젯밤 피해자의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담이 금발머리 여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모건은 갑자기 머릿속으로 단서들을 훑어보았어요. 금발머리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욕조 주변에는 다 탄 양초들이 가득했지만 단 하나만 절반만 타 있었어요. 이것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욕조에서 튄 물이 그 양초를 껐다는 것을 증명해요. 각 양초가 4시간 동안 탄다면 사건 발생 시간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지 2시간 후였어요. 그것은 그 여자가 떠났을 때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담은 마지못해 수갑을 다시 거두었어요. 다음 날 모건은 경찰서에 출근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녀는 자신으로부터 뛰어난 지능을 물려받은 아들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아담은 즉시 모건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었어요. 증거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이미 규정 위반이었지만 모건은 심지어 다른 사람이 증거를 마음대로 만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장갑을 꼈다고 해도 여전히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모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 누가 이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녀는 무료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왜 불만일까요? 아담은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증거가 경찰서를 벗어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요. 다행히 모건은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피해자의 바지 밑단의 바느질 방식이 매우 특이했는데 마다가스카르의 재봉사들만 이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 지역에서는 엇갈린 스티치를 불운하다고 여겼어요. 아담은 바지 밑단의 바느질 방식이 범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적합한 재봉사 목록을 신속하게 찾아보겠다고 동의했어요. 아담은 추론에는 능숙하지 않지만 사람을 찾는 데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준 후에 재봉사는 호텔에서 발견된 신분증에 적힌 이름과 다른 이름을 알려줬어요. 어쩌면 피해자는 여러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스파이일지도 몰라요. 모건은 이것을 밝히는 것은 매우 쉽다고 생각했어요. 호텔 주차장에 가서 피해자의 차키를 눌러보면 차 안에서 분명히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건이 또다시 증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규정 위반을 저질렀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아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차량 등록 정보를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의 집으로 갔어요. 피해자의 아내와의 대화에서 아담은 고의적으로 그가 죽기 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언급했고 이것은 왜 그렇게 나쁜 남자의 가족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지 모건을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모건은 매우 똑똑했지만 신문과 감정 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담보다 못했어요. 아담은 내연녀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내가 아는지 확인했고 질투 때문에 아내가 피해자를 죽였을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들은 피해자가 신분을 위조한 이유와 범인이 어떻게 보안 카메라를 피해서 방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했어요. 현장 사진에서 모건은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인이 창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현장이 4층에 있기 때문에 즉시 반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은 현장을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과연 창문 가장자리에서 경찰은 화장품 파우더 가루를 발견했어요. 울퉁불퉁한 벽면으로 보아 범인이 실제로 창문을 넘어 방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범행 수법을 확인한 후 수사팀은 또 다른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어요. 피해자의 계좌로 최근 20만 달러가 입금되었는데 택시 운전사로서는 분명히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었어요. 돈의 출처를 추적한 그들은 곧바로 한 요양원을 찾아 입금자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상대방은 자신이 피해자와 약혼했으며 곧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여성의 아들은 분명히 어머니가 사기꾼을 만났다는 것을 이해해서 매우 화를 냈어요.
여기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어요. 피해자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속이는 사기꾼이었어요. 모건은 그 후 피해자의 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에서 모건은 이상한 문신을 발견했어요. 모건은 바에서 아담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를 위해 술 한 잔을 멋대로 주문했어요. 아담은 매우 놀랐어요. 두 사람이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건이 어떻게 그가 이 술을 좋아하는지 알았을까요? 알고 보니 모건은 경찰서 청소부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쓰레기통 속의 쓰레기를 보고 각 사람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텐더가 술을 가져다주는 틈을 타서 모건은 함께 찍은 사진 속 피해자의 문신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뱀 문신이었어요. 아담이 바텐더를 돌아볼 때 그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아담은 사람을 잡는 데 매우 능숙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텐더는 제압당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여전히 매우 화가 났어요. 모건이 바텐더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미리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폭로해야 했을까요? 만약 용의자가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한바탕 싸웠어요. 모건은 자신보다 덜 똑똑한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사직하겠다고 했어요. 아담도 화가 났어요. 그는 그녀가 없으면 경찰이 더 이상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경찰서로 돌아와 바텐더를 신문했지만 그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부유하고 속이기 쉬운 여성을 고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일 뿐이라고 했어요. 바텐더는 자신과 피해자가 감옥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문신이 똑같다고 말했어요.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모건이 미소를 지으며 경찰서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건은 바텐더의 손톱이 매우 길어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 아담이 끼어들었을 때 모건은 아직 진짜 범인은 손톱이 짧고 등반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있는 나이든 여성의 아들이 바로 이 특징에 부합했어요. 그는 등반 클럽 액세서리를 착용했고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공격한 후 익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어요. 살해 동기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어요. 모건은 한 명 더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호텔 창문은 원래 닫혀 있었고 범인은 분명히 내부 공범이 있어야 했어요. 창문을 열어주고 약물을 투여한 사람은 바로 사건 초반에 체포된 금발머리 여자였어요. 여기까지 이르러 마침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그날 나이든 여성의 아들은 피해자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려고 했지만 우연히 금발머리 여자를 만났어요. 아들이 어머니가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한 후 금발머리 여자도 복수를 원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협력하여 피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노인과 여성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기꾼을 죽이는 것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제거하는 행위였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사기꾼이었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두 공범이 체포된 후 모건은 아담에게 사과했어요. 그녀는 때때로 감정에 휘둘려 화를 내며 말을 내뱉는다고 인정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모건은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빵을 직접 만들었어요. 모건은 눈앞의 식물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정원의 주인은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심었는데 이 두 식물은 공생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그런 기본적인 실수는 전문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건은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모건은 즉시 자리에 앉아 식물을 조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뿌리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건은 이 자리가 원래 비어 있었고 주인이 다른 곳에서 옮겨 심었다고 분석했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즉시 파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시체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 전 미아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어요. 그녀는 두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녀의 전 남편이 데려갔지만 현재 그녀는 그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전 남편도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혼 후 그들은 양육권을 다투고 있었고 게다가 억만장자인 장인 존이 미아의 전 남편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 후 경찰은 그 남자가 숲속에 있는 통나무즙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것을 조사하여 밝혀냈어요. 검사하러 왔을 때 그들은 방금 모건과 아담이 발견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법의학 감정 결과 남자는 약 1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한 카페 주인이 전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30대 정도의 긴 머리에 안경을 쓴 여자였어요. 현장의 책 속에서 경찰은 숨겨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모건과 동료들은 미아의 집으로 갔고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담이 미아에게 상황을 묻는 동안 모건은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정부와 대화를 시도하여 몇 가지 정보를 얻었어요. 피해자는 소문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매우 잘 대해줬고 지난 주말에는 가정부가 피해자가 존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후에 모건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양육권 분쟁 보고서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식단을 제공하고 정크푸드를 먹였다고 기록된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채소와 과일을 자급자족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이상한 점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 아담은 무언가를 기억했어요. 간단한 검색 끝에 그는 그날 피해자와 다툰 여성을 확인했는데 그녀는 위험 평가를 담당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일한다고 주장했지만 모건은 몇 번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알았어요. 책상 위에는 연체된 청구서가 가득 쌓여 있었고 모건은 그것에 너무 익숙했어요. 사라가 사용하는 개인 물품들은 모두 슈퍼마켓에서 할인된 저렴한 상품이었는데 모건과 매우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액자 위에 걸린 화환이었어요. 이 화환은 카우아이 섬의 특산 식물인 모키아나 나무의 신선한 열매를 사용했는데 카우아이 섬은 그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그곳으로 여행 갈 재정적 능력이 없었어요. 모건은 사라에게 5성급 리조트의 부드러운 슬리퍼가 편안했는지 물었고 이 말을 들은 후에 사라의 안색이 확연히 변했어요. 모건이 예상대로 그녀는 이러한 호화로운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것은 5성급 호텔의 주인인 한 억만장자의 초대였고 그 대가로 그녀는 평가보고서를 위조해야 했어요. 그녀가 신고 있던 슬리퍼는 그 호텔의 일회용품이었어요. 들통나자 사라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그날 사라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는 몇 가지 어두운 비밀을 알아내고 장인을 고발하여 전 아내를 몰락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매수당한 사람으로서 사라가 당연히 피해자를 돕지 않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시 억만장자 존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지만 존의 경호원들은 그날 밤 10시까지 함께 일을 처리했고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아담은 경호원에게 차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카메라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경호원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호원은 사실 어젯밤 존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만 존을 어디에도 데려다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모건은 찬장 위에서 몇 개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고 이것은 그녀에게 추측을 불러일으켰어요. 가정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피해자가 존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모건은 그 사무실 프린터로 종이를 한 장 인쇄했고 종이 위에 분홍색 자국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사진 속 자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존이 두 아이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이 분명히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담은 조사를 통해 사진 속 남자가 지역 대법원의 판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존이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 호텔을 건설하는 것을 여러 번 도왔고 이 일이 자세히 조사된다면 숨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아담은 그날 존이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내용은 할 이야기가 있고 긴급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였어요. 존은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남자를 체포했을 때 그의 진술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실제로 메시지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비밀을 폭로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미아와 다투고 있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하지만 미아는 경찰에 이 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모건은 미아를 매우 신뢰했지만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모건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우연히 TV에서 두 소녀의 실종 사건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찬장 위에 긁힌 자국은 누군가가 불상을 옮겼기 때문이었어요. 불상을 옮긴 목적은 찬장 문을 열기 위해서였지만 찬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는데 찬장 안의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모건은 한 골동품 가게에 갔고 거기서 미아가 물건을 팔고 있는 것을 봤어요. 모건은 구글에서 그녀가 중국 골동품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아의 어머니가 중국을 매우 좋아해서 그들의 집에는 중국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어요.
모건은 미아에게 그녀의 부모님 집에 있는 명나라 시대 물건들이 가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한 남자아이가 콜린 마이야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남자아이들은 명나라 시대의 콜린 마이야르 게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아의 부모님 집에 있는 명나라 시대 물건들은 가짜이고 미아가 진짜를 가짜로 바꿔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짜는 바로 이 가게 문 앞에 있었어요. 모건은 미아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 물었고 이 순간 모건에게 들통나자 미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낯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두 소녀를 납치했고 2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지를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또한 미아에게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미아는 아버지에게 감히 말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절대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녀는 이 계획을 생각해냈고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몇 점의 골동품을 팔았어요. 모건은 그 후 아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즉시 미아와 함께 돈을 건네줄 장소로 갔어요. 하지만 납치범은 돈을 받고도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담은 돈 가방 안에 추적장치를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납치범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차에 불을 질렀어요. 두 소녀가 트렁크 안에 갇혀 있을까봐 걱정된 그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추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트렁크를 열기 전에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범인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불을 끄고 나서 모건은 즉시 차를 조사했고 범인이 키가 꽤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켤 때 도박에 관한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이 내용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모건은 이제 진짜 납치범이 누구인지 짐작했어요. 처음 미아의 집에 왔을 때 모건은 운전수에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밖에는 나무 그늘이 많았는데도 그는 일부러 저택 앞 햇볕 아래 차를 주차했어요. 모건은 그 주차 위치가 미아의 방과 마주보는 절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고개를 들기만 하면 운전수는 백미러를 통해 미아를 볼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는 자신의 여주인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미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운전수는 도박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큰돈을 따기는커녕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그는 납치라는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의 계획은 몸값을 받아 인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미아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이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존의 알리바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운전수도 그날 밤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모건이 예상대로 운전수는 죄책감 없이 범행을 인정했어요. 몸값을 받았는데 왜 인지를 풀어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두 소녀가 그날 아침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갇혀있던 곳은 깊은 숲속이었고 이제 그들은 다시 실종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모건은 피해자의 집에서 생존 기술에 관한 책을 찾았고 책에 기록된 첫 번째 원칙인 길을 잃으면 해가 뜨는 방향이나 철새의 이동 방향, 즉 북쪽으로 가라를 따랐어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호두 껍데기 더미를 발견했어요. 책의 두 번째 원칙은 숲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모건과 아담은 계속해서 흔적을 따라 마지막 원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눈에 띄는 표식을 만들고 도움을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찾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두 소녀가 안전하게 품에 안겨있는 것을 봤어요. 한 동물병원 직원이 도마뱀에게 특별한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는 도마뱀을 유리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몸을 숙여 물건을 주었고 올려다보니 도마뱀이 사라졌어요. 직원은 손전등을 들고 도마뱀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갑자기 수의사 모니카가 땅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직원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도마뱀은 바닥에 떨어진 인쇄물 더미를 지나갔는데 모든 종이에 살인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담과 모건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죽은 사람은 모니카였고 그녀는 외래 동물 전문 수의사였어요. 그녀는 독신이었고 자녀도 없었고 대출도 없었어요. 모니카의 외형으로 보아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 같았지만 옆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에서 인쇄된 모든 종이에는 살인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손등에는 붉은 반점과 발진이 많이 있었어요. 모건은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문에 마취총이 걸려 있었고 방 안에는 많은 파충류가 있었는데 대부분 남미 출신이었어요. 모건은 유리 상자 안에서 남미산 독화살 개구리를 발견했고 상자 겉면에는 윌마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프레드라고 적힌 라벨이 있었지만 안은 비어 있었어요.
모건이 올려다보니 유리 상자 뚜껑에 잠금 장치가 열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아담이 손을 씻으려 했고 모건이 머릿속에는 피해자의 손목, 쓰레기통, 손 닦는 수건이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모건은 아담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는 순간 급히 막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모건은 재빨리 마취총을 집어 아담을 쏘아 쓰러뜨렸어요. 모건은 손 소독제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를 마비시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피해자는 독화살 개구리에게 중독되어 온몸이 마비되었고 전화하거나 글을 쓸 수 없었어요. 피해자는 그저 살인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고 옆에 있던 프린터는 음성 활성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인이라는 두 글자를 인쇄했던 거예요. 수중생물 사육 구역에는 원래 윌마와 블랙이라는 두 마리의 독화살 개구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마리가 없어졌고 뚜껑에 잠금쇠가 열려 있었어요. 이는 누군가가 한 마리를 꺼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해자의 손에는 붉은 반점과 울퉁불퉁한 것이 있었는데 이는 신경 독소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임이 분명했어요. 옆에는 젖은 종이가 있었는데 마비되기 전에 피해자가 손을 닦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범인이 개구리에서 독소를 짜내어 손 소독제에 넣었다는 것이고 모니카는 손을 씻다가 중독된 거예요. 페니도 세면대 옆에서 프레드의 사체를 발견했는데 이는 모건이 추측을 확인해 주었어요. 셀레나는 오즐에게 모니카의 친구인 페타니가 모니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화했어요. 아마 페타니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모건과 아담은 페타니의 미용실로 갔어요. 그녀는 어젯밤 아들이 가라테 시합이 있었고 모니카가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페타니는 매우 걱정되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한 친구였고 2년 전에 요가 수업에서 만났으며 자주 함께 소풍과 등산을 갔어요. 페타니의 아들도 모니카를 매우 좋아했고 두 가족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페타니는 어제 아침 모니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을 때 모니카가 매우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어요. 마치 어떤 남자와의 약속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페타니는 모니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페타니의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니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는 매우 슬퍼했어요. 그 아이는 그 남자가 그녀를 해친 것이냐고 물었고 모두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그 아이는 며칠 전 엄마와 함께 모니카의 동물병원에 갔었는데 엄마가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모니카와 다투다가 화를 내며 가버렸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는 것을 돕기 위해 경찰서로 갔지만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마블 코믹스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경찰은 그 아이에게 그 남자를 어떤 슈퍼히어로와 가장 닮았는지 묘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그 남자가 턱수염을 길렀고 토니 스타크와 매우 닮았다고 묘사했어요. 모니카의 부모님도 경찰서에 왔는데 그들은 딸과의 관계가 매우 소원했고 12년 전에 모니카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어요. 셀레나는 그들에게 방금 그린 용의자의 몽타주를 보여줬는데 보자마자 그들은 즉시 알아보고 매우 분개했어요. 그 남자는 시트거였고 바로 그들의 딸을 꼬드겨 집을 나가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시트거는 건달이었고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을 털 정도로 어리석었고 그 자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체포되었어요. 시트거는 재산 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셀레나는 시트거의 기록을 확인했지만 기록에는 그가 슬리퍼 때문에 넘어진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트거는 강도죄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지난달에 출소했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트거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감옥에 간 후 그는 모니카와 헤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시트거가 그녀가 살해되기 5일 전에 모니카를 찾아와 다퉜을까요? 시트거는 단지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그를 잊었어요. 모건은 시트거가 예정을 되살리고 싶어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이제 성공한 수의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을 다시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퉜고 시트거는 살인 충동을 느꼈던 거예요. 현재 시트거는 가택연금 상태이고 발목에 전자 발찌를 차고 있어요. 그날 밤 그는 헬스장을 떠나지 않았고 경찰은 위치 추적 장치 데이터를 확인하여 시트거가 밤새 헬스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페니는 모니카의 동물병원 평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서비스 덕분에 항상 별 5개의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고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에모다스크라는 고객은 모니카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많이 남기며
무언가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어요. IP 주소를 기반으로 경찰은 이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냈는데 그는 문신가게 주인이었어요. 모니카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녀가 페르난다를 죽였기 때문이었어요. 에모더스크에게는 페르난다라는 페루산 타란툴라 거미가 있었어요. 최근 그는 정기검진을 위해 페르난다를 모니카의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모니카는 그에게 집에서 전화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후에 모니카는 전화해서 페르난다에게 심각한 전염병이 있으니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에모더스크는 온라인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는 그날 문신가게에 항상 있었고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또한 모니카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그녀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할리우드의 한 아파트에 자주 간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모건은 경찰서로 돌아와 누군가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즉시 모니카도 여기서 음식을 시켰다는 것을 기억했지만 배달 주소는 할리우드였어요. 왜 모니카는 그렇게 먼 곳으로 음식을 시켰을까요? 혹시 그곳에 다른 집이 있었을까요? 페니와 오질은 에모더스크부터 주소를 받아 즉시 그곳으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총을 꺼내드는 듯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은 즉시 달려들었지만 그 남자는 전기 드릴만 가지고 있었어요. 모건과 아담도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들이 문을 따기 위해 불렀던 열쇠공이었어요. 두 팀 모두 이 주소를 발견하고 우연히 웃긴 오해를 낳았던 거예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앵무새, 참새, 도마뱀, 풍뎅이, 비단뱀과 같은 외래 동물들이 가득했고 페르난다라는 라벨이 붙은 페루산 타란툴라 거미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폐기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은 즉시 문제를 파악했어요. 모니카는 수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하여 동물을 밀수하고 있었어요. 이 동물들은 매우 비쌌는데 비단뱀은 7,500달러, 노란색 앵무새는 15,000달러나 되었어요. 모건은 모니카가 페타니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어요. 아담은 암호표처럼 보이는 종이를 발견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기호와 숫자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이것이 동물 밀수 거래 장부라고 추측했지만 모건은 이것이 동물 거래가 아니라 집의 크기, 위치, 가격 등 집 정보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니카가 동물을 밀수한 목적은 큰 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만 왜 집을 사는 것이 그렇게 비밀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암호표까지 적어두고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은 모니카가 올랜도의 한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애인의 삶을 사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이 중개인은 그녀의 애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그들에게 집 광고 전단지를 건네주었고 모건은 갑자기 모니카는 인생의 남자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모건은 그 집 정원의 페타니의 미용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많은 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미용실 간판에도 벌 그림이 있었는데 페타니가 꽃과 벌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었어요. 모니카는 페타니가 꽃을 심도록 그 집을 샀고 이는 모니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녀는 페타니와 함께 도망쳐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모건과 아담은 미용실로 돌아갔고 페타니는 모니카를 사랑한다고 인정했어요. 모니카는 집을 산 후 페타니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페타니는 집을 살 돈이 모니카의 동물 밀수에서 나왔다는 것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모니카는 고객의 애완동물을 훔쳐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했어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을 때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남편이었어요. 페타니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온순한 사람이라 살인을 저지를 리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페타니의 남편이 아들을 갈아태 수업에 데려다 준 후 경찰서로 불렀어요. 페타니의 남편은 아내와 모니카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때 오질은 그의 공구상자를 뒤져 독성 동물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페타니의 남편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오딜은 도깨구리에 관한 페이지를 펼쳤고 책갈피 표시와 빽빽한 메모, 심지어 커피 자국까지 있었는데 이는 그가 밤새 도깨구리를 이용하여 살인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한숨을 쉬며 인정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고 모두들 즐겁게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모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첫째, 페타니의 남편이 너무 빨리 인정했고 범행 시간도 맞지 않았어요. 둘째, 페타니는 2년 전에 모니카를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모니카가 페타니의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 아이는 노란 띠를 메고 있었고 현재는 보라색 띠를 메고 있어요. 이 과정은 최소 2년이 걸려요. 그것은 모니카가 페타니를 알기 전부터 그 아이를 지켜봤다는 뜻이에요. 모건은 왜 모니카가 그랬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다가 특히 시트거가 과거 강도질을 했던 편의점에 들렀어요. 모건은 편의점 앞에 서서 과거의 장면을 상상했어요. 어리석은 시트거가 총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지만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발을 헛디뎌 물병을 깨뜨린 후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기절했어요. 수상한 점은 경찰이 시트거를 체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발표했지만 모니카의 아버지는 어떻게 시트거가 넘어져 기절한 자세한 내용을 알았을까요? 모건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의 헬스장으로 시트거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모니카가 시트거와 함께 강도질을 했고 모니카를 보호하기 위해 시트거가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고 추측했어요. 모니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건은 시트거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어폰을 잡아당겼어요. 모건은 시트거의 귀에 보조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는 모니카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의심했어요. 한편 아담은 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모건과 새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식탁 위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모건에게 누구냐고 물을 때 모건은 아담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은 그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그 후 모건은 페타니가 입양한 아이가 사실은 모니카와 시트거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조사하여 밝혀냈어요. 그 아이도 시트거와 똑같이 귀 앞에 보조개가 있었는데 페타니와 그녀의 남편에게는 없었어요. 그 보조개는 매우 드물어서 인구의 0.1%만이 가지고 있고 양쪽 귀에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어요. 따라서 분명히 유전될 거예요. 그리고 시트거는 모니카가 당시 임신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모니카의 가족은 수치스럽게 여겨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고 페타니와 그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이를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사랑해요. 모니카는 늘 몰래 아들을 지켜봐서 일부러 페타니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아들을 데려갈 기회를 만들기 위해 페타니를 사랑하는 척까지 했어요. 페타니의 남편은 살인자가 아니었고 그는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뒤집었었을 뿐이었어요. 페타니는 모니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만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니카를 죽였다고 자백했어요. 페타니는 개구리 독을 이용하여 모니카를 죽인 후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구상자에 책을 넣어뒀어요. 마침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고 모니카의 어머니가 손자를 데려갔어요. 오직 남편만이 이 아들을 사랑했고 그는 아들이 엄마를 잃지 않도록 차라리 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에모다스크도 사랑하는 페르난다를 되찾았어요. 이 여자는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사무실이 엉망진창이었고 사진 액자가 깨져 있었으며 벽에는 영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고 책상 뒤에는 하이힐을 신은 발이 보였어요. 여자는 다가가 끔찍한 것을 목격했어요. 그녀의 수인 엘랜드가 트로피에 꿰뚫려 눈을 크게 뜬 채 죽어 있었어요. 사건 현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어젯밤 신제품 출시 파티가 열렸고 파티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이어졌어요. TV 화면에는 피해자가 청소년 천식 증상 완화 스프레이라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회사의 창립자이자 시인 엘랜드였고 그녀는 트로피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어요. 사무실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벽에 걸린 사진은 큰 주먹으로 친 듯한 흔적과 함께 깨져 있었으며 벽에는 영원이라는 큰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이것이 범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일까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그녀의 비서인 샘이었는데 샘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진정제까지 복용했는데 술과 약의 조합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고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어요. 샘은 엘랜드를 매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부자가 된 강인한 여성이었고 현대 여성의 이상적인 롤모델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샘은 미소를 지었지만 모건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건은 샘에게 뒤센 미소에 대해 아는지 물었어요. 그것은 기쁨, 교활함, 가식, 어색함을 나타낼 수 있는 미소인데 입꼬리에서만 멈추는 미소는 직업적인 미소라고 불리며 서비스직이나 공무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속으로는 매우 짜증이 나더라도 겉으로는 즐거운 척해야 하는 거예요. 샘이 바로 그런 미소였어요. 입으로는 엘랜드를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몹시 증오하고 있었어요. 모건에게 들통나자 샘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했어요. 엘랜드는 냉혹하고 강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여성이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고 회사 직원들은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하물며 샘은 사무실에 혼자 남은 사람이었으니 더 심했을 거예요. 샘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모건은 샘의 컴퓨터를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은 밤 10시였고 검색창에는 의미 없는 문자열이 있었는데
샘이 술에 취해 친 것 같았어요. 아담은 진정제병을 발견했고 샘이 실제로 약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샘의 수첩에는 앨런드를 욕하는 글들이 가득했고 그녀가 칼로 앨런드를 죽이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심리 상태로 샘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샘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모건은 공감하는 듯했어요. 그녀는 샘이 범인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요즘 직장 환경이 다 그렇지 않냐며 직원들은 사장을 매우 싫어하지만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참아야 했어요. 아담은 모건이 공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 모건과 아담은 피해자의 집으로 갔어요. 앨런드의 남편은 유명한 투자회사의 책임자였는데 그는 어젯밤 파티에도 참석했지만 밤 10시에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매우 야심찬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녀는 의대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후 건강기능식품 연구와 판매로 전환했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내 회사에 투자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신제품은 대형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고 아내는 매우 결단력 있고 열정적이었지만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내가 적이 있었는지 물을 때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앨런드의 강하고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회사 전체가 그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샘의 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혈액에는 실제로 고농도의 알코올과 진정제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만큼 충분한 양이었어요. 경찰은 또한 앨런드가 어젯밤 45,623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했지만 아직 아무도 돈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벽에 쓰인 큰 글자 영원히는 무슨 의미일까요? 법의학팀은 아직 사망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흉기에서도 지문을 찾지 못했어요. 아담은 어쩔 수 없이 파티 참석자들을 조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니나는 앨런드의 전 비서였는데 그녀는 피해자와 학창시절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9시 30분에 먼저 떠났다고 말했어요. 제리는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그들은 술만 마셨다고 했고 조나단은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그는 일찍 집에 가고 싶었지만 동료들이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고집했다고 말했어요. 모건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지만 모두들 파티 중에 앨런드의 사무실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앨런드는 원래 직원들을 자주 꾸짖었고 모두들 익숙해져서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젯밤 파티에는 노래방도 했어요. 음악 재생기는 각 노래가 재생된 시간을 기록했는데 밤 10시 53분부터 58분까지 한 직원과 영업팀이 매우 신나는 록 음악을 불렀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서도 동료들은 사무실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밤 11시 1분에는 누군가가 느리고 조용한 리듬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는 사무실에서 더 이상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사망 시간이 11시경이라는 것을 의미했지만 샘은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모건은 그녀를 화장실로 데려갔고 몸을 더듬어 보라고 말했어요. 샘은 갑자기 사진 한 장을 꺼냈는데 사진 속에서 그녀는 피해자의 잡지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모건은 이 립스틱 색깔이 프런트 직원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어떻게 프런트 직원의 립스틱이 샘의 얼굴에 묻어 있을까요? 프런트 직원은 원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현관에서 손님 등록을 마친 후 술을 마시기 위해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프런트 직원과 샘은 둘 다 동성애자였고 두 사람은 잠시 동안 구석으로 숨어 애정을 표현했어요. 립스틱이 샘의 얼굴과 잡지에 번졌고 10시쯤 샘은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녀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그녀는 낯선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프런트 직원으로서 그녀는 이 여자가 현관에서 등록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프런트 직원은 쫓아갔지만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어요. 프런트 직원은 그 여자가 갈색 머리에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했어요. 아담의 압박에 프런트 직원은 한 가지 더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는데 그 여자의 팔에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사각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건은 즉시 프런트 직원을 사진 전시벽으로 데려갔고 이 여자의 이름은 카멘이었고 그녀의 아들은 천식을 앓고 신제품 치료 실험에 참여했고 아들은 치료되었고 그 후 그들은 뛰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되었어요. 모건과 아담은 카멘의 저택으로 갔고 모건은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각 세부 사항을 관찰했어요. 카멘은 아들이 신제품 실험에 처음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지만 어젯밤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고 왜 들이닥쳤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건은 방을 다 둘러본 후 질문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큰 저택에 왜 가구가 이렇게 썰렁하죠? 게다가 탁자 위에 청구서들을 보니 가족 수입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비싼 집을 살 돈은 어디서 났나요? 부부 한 명은 실업자고 한 명은 집에 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부부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모건과 아담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모건은 카멘이 계속 손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핸드백으로 물컵을 쳐서 쏟았어요. 카멘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컵을 잡았고 손등에는 멍 자국이 가득 드러났어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주먹질 후에는 손에도 멍이 남아요. 피해자의 사무실이 그렇게 심하게 파손된 것은 바로 카멘이 한 짓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카멘의 아들은 치료 실험에 참여했어요. 그 후 엘랜드는 그들에게 제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심지어 치료제보다 더 낫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많은 돈을 줬어요. 아마 카멘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져 피해자를 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건은 키보드를 치는 페니의 손을 보다가 문득 사무실에 들어가 모든 것을 어지럽힌 사람이 바로 카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시 샘의 컴퓨터에 엉망으로 입력된 글자는 샘이 술에 취해 아무렇게나 친 것이 아니라 카멘이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원하는 내용을 찾는데 매우 애를 쓴 흔적이었어요. 이것이 벽에 쓰인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모건은 카멘의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보았지만 카멘의 아들만은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는 신제품이 병을 치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저택은 엘랜드가 카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준 돈으로 산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아이의 병을 고칠 수도 카멘의 고통을 달랠 수도 없었어요. 마침내 카멘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처음 돈과 저택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뻤지만 아이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서 극도의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신제품 출시 행사에 가서 엘랜드에게 따졌고 우연히 컴퓨터 화면에서 천식, 환자의 고통을 영원히 없애준다는 슬로건을 보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물건을 부수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벽에 영원이라고 썼어요. 소파 쿠션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손을 찢었고 엘랜드가 사무실로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카멘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엘랜드는 두 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실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를 몰수당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 했기에 카멘은 속수무책으로 엘랜드의 사진에 분풀이를 했어요. 그녀는 액자를 세게 때려 깨뜨리고 불만스럽게 떠났지만 그때 엘랜드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카멘은 떠날 때 누군가가 캘리포니케이션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 노래는 한 여자 판매원이 밤 10시 15분에 불렀다고 말했어요. 이는 사람들이 들었던 다툼 소리가 카멘이 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카멘은 또한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술 취한 여자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 여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는 공감하면서도 분노했고 심지어 카멘이 정의를 되찾도록 돕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카멘은 그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반짝이는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모건은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바로 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동기도 분명해졌고 의혹은 더욱 커졌지만 모건은 여전히 샘이 살인범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아내의 신제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참여자들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개별적인 보상은 캘리포니아주 민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어요. 모건은 법률 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한 적이 있어서 법률 서적을 읽어봤는데 개별적인 보상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쇼. 하지만 그는 원래 아내가 연구 개발한 제품은 결과가 꽤 좋았지만 기술 개선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했고 그 후에도 기술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말했어요. 대리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실험 참가자들을 입막음하고 억지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어요. 이 제품은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FDA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았고 이들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말리려고 했었고
심지어 사람을 보내 그녀를 감시하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너무 고집이 세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범인이 아니고 게다가 알리바이도 있다고 말했어요. 모건은 피해자의 홍보 영상을 연구하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영상에서 엘랜드는 사랑하는 조카딸이 천식을 앓고 있어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나 조카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신제품 개발에 중국 전통의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모건은 전통의학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항상 중국산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다녔지만 엘랜드는 서양의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전통의학에 의존하여 제품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요? 모건은 문득 엘랜드의 전 비서였던 니나를 떠올렸어요. 니나는 중국계였고 목에 부항 자국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엘랜드가 그녀의 연구를 훔쳐 복수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니나는 그녀의 딸이 공황 발작을 앓고 있으며 발작이 올 때마다 숨쉬기 어려워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한약재 오일을 딸의 피리에 발라주었고 딸은 피리를 불면서 동시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오일의 효과는 정말 좋았어요. 엘랜드는 이 사실을 알고 매우 흥분하며 이 비법을 사려고 했어요. 니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서 회사에 가입하여 제품 개발에 동의했어요. 이 오일은 주로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지 천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엘랜드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억지로 이 오일을 천식 치료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니나와 엘랜드의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일부 실험 참가자들은 체질에 맞지 않아 병세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니나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녀와 엘랜드의 남편은 연인 관계였고 그날 밤 10시 전에 파티를 떠나 집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건 당일 밤 엘랜드가 발행한 45,623달러짜리 수표였어요. 샘은 그 숫자를 듣고 가까이 서 있다가 즉시 메스꺼움을 느끼고 숨을 헐떡이며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살인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샘에 갚지 않은 학자금 대출 금액도 바로 이 액수였어요. 그날 밤 수표는 그녀에게 발행된 것이었고 이는 술에 취한 샘이 엘랜드를 협박하고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모건은 당시 자신의 인지 능력이 부족했던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샘에게 다가가 위로했어요. 샘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모건은 그렇게 작은 여자가 살인범일 리 없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녀는 문득 샘이 엘랜드가 최근 매우 의심이 많아져 사무실의 모든 문 잠금쇠를 바꾼 것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면 엘랜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엘랜드의 사무실에는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이는 매우 이상했어요. 모건과 동료들은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이 거울은 사실 양면 거울이었고 엘랜드는 이 거울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녹화했던 거예요. 그날 밤 카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샘은 오래된 원한과 새로운 분노의 술기운까지 더해져 엘랜드를 찾아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엘랜드는 샘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빚을 갚도록 수표를 써줬지만 샘은 거절했고 심지어 무대에 올라 진실을 말하려고까지 했어요. 엘랜드는 불안감을 느껴 칼을 들고 샘에게 달려들었고 샘은 엘랜드를 막을 수 없어 소파에 넘어졌어요. 샘은 있는 힘껏 엘랜드를 밀쳐냈고 엘랜드는 트로피에 그대로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샘은 그때 극도로 두려웠고 술과 약의 영향으로 잠이 들었어요. 영상에 따르면 샘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어요. 거울 뒤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영화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